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3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내며 소명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수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는 권 의원을 제외하고도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들이 많죠. 역시 국민의힘 전체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하신 겁니까? 글쎄요, 박 의원님, 특검의 수사가 전직 대통령 부부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 전 국무총리 구속 여부도 특검 수사에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회가 소집이 됐었고 한덕수 전 총리는 그 국무위원회는 어쨌든 계엄을 만류하고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특검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가 움직였던 것으로 강하게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게 그 계엄 선포문을 본인은 몰랐다. 나중에 뒷주머니에 이게 그렇죠.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CCTV 조사를 통해서 그걸 김용현 장관하고 보고 있는 게 이런 게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상 특검 수사에 나와서는 말을 바꿔가지고 그걸 사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 됐는데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죄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법원을 속이고 수사기관을 속이고 또 국민을 속이고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혐의들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 혐의인데요. 헌법상의 지위로 봤을 때 그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일종의 이제 부작위의 책임을 묻는 건데 물론 한덕수 총리는 단순 부작위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계엄에 동조하는 어떤 모종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 혐의까지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만 부작위의 혐의를 묻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무위원들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려고 했던 그 대목에도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적극적 방해를 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 확대 해석하자면 이제 그런 논리까지 성립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뒤에서 잠깐 짚어볼 텐데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과거의 한 전 총리의 발언이 지금 쟁점이 될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저렇게 얘기했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정빈 변호사 일각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일단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그동안 수사기관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했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사정 자체가 향후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그런 문건들을 보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라는 진술들이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이제 번복돼서 그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제 문제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연히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존의 진술, 기존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이제 조금 그런 위험성, 손익 계산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초반에 국회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문건을 받지 못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이제 특검에서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그런 CCTV 등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졌고 그 CCTV 내용은 결국 한 전 총리가 당시에 그런 문건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찍혀 있었다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 전 총리 입장에서는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라도 영장 청구가 될 것을 염두에 뒀을 때 그렇다면은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증거들과 뭔가 다른 진술을 계속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경우에는 이 추후에 증거인멸 우려가 더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진술을 유지하면? 네,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과 계속 다른 이야기를 이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르지만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에선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상당히 좀 다투어지고 있는 쟁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전직 총리가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첫사례입니다. 이게 전골대들 만약에 이제 한 전 총리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서울구치소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 또 한 명의 전직 핵심 인사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거기 윤 전 대통령 다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불행이 또 한 번 연출되는 셈이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수감 생활을 하게 된 셈이고 여기에 총리로는 처음이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가 1970년 초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무려 50년 동안 봉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리 2번 하고요. 경제부총리 했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었던 분인데 이러한 상황 그 계엄 당일 선포하는 12월 3일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예상하지 못했을까?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상황이 연출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 전례를 잘 만들어놔야 다음 역사에도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 전 총리까지 모두 한 장소에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검 측에서는 160장 PPT 160장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럼 서 변호사님 지금 1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 이거를 다 뭐 얘기하고 듣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내일로 넘어갈까요, 결과가? 일단 결론은 내일 새벽에 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견서만 하더라도 300쪽이 넘는다고 하고 또 PPT 내용 역시도 160장,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특검에서 준비를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한 상황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충분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민을 할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량의 그런 자료들, 의견서가 제출되고 또 PPT가 준비되었다 이 말은 어쨌든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특검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부분 입증하는 것이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많은 분량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예컨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국무회의 위원들을 소집한 것, 이 행동은 절차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이 위협한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부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고 따라서 뭐 방조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논리 구성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헌법상 그것이 뭐 부적법한 사유 절차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이 총리가 과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라고 봐야 할지 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것이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따져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도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할 만한 영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오늘 자정을 넘겨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구속영장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요, 김건희 특검에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결백하다는 취지예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내겠습니다.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학자 총재에게 평생 들으신 것처럼 권 의원은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먼저 좀 알려진 바를 따르면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게 통일교 간부가 썼다는 메모인데 글쎄요, 이것만으로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 증거 하나만으로는 이 혐의 입증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이것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다른 증거 예컨대 당시에 돈을 전달하면서 그 포장된 것을 찍었다라는 그런 사진도 확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 그 증거들이 모여서 사실은 증명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 그러니까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뭐 돈을 건네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물증이 남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신빙성, 신뢰성을 얼마까지 확보를 하는지 이게 문제인데 말씀하신 이런 수첩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실제 작성된 것이 맞고 또 윤 전 본부장이 하는 이야기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증명력의 그런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 기시감이 있습니다. 2015년에 경남 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죠. 당시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죠.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상태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뛰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대 측에서는 지금 줬다. 그리고 또 이런 메모가 있다는 것을 특검이 증거 자료로 제시할 텐데 저는 이게 뭐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낼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 6년쯤에 또 한 번 그 강원랜드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이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정말 유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들을 특검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만 최소한 9명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건데 또 오늘 특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먼저 재청구한다는 거는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국민의힘 압수수색 시도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앞서 이제 몇 차례 압수수색에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압수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지켜볼 만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다시 한번 영장을 발부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집행을 전제를 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발부받아 놓고서도 뭐 집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큰 비판에 또 직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미 실패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라는 점은 뭐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청구해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전보다는 더 강하게 특검이 밀어붙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강제 수사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미 제출 형식으로. 국민의힘이 그걸 이제 한사코 거부하고 있고 지난번에 특검의 압수수색도 당원 명부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그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해서 정당의 내부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명단을 좀 대조해서 확인시켜달라라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에서 마치 그거를 당원 명부를 다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권성동 의원은 이제 본인의 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윤영호 씨가 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백하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자백을 했는데 그럴 동기가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진술이 일관된 데다가 구체적이에요. 날짜, 그다음에 장소, 시간, 방법 이게 다 구체적이고 그와 관련된 물증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저는 오늘 소환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권성동 의원의 이제 차명폰이 확인이 됐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된 전화로 12월까지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등등과 통화를 한 기록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로서 말맞추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관련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영장이 청구됐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러면 보고요. 현역 의원이니까 국회 의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체포동의안 의결해야 되는 거죠. 의결하고 다시. 근데 지금 뭐 이제 의석수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의 입장과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은 의결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에서 그거 뭐 의결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이 과연 권성동 의원의 개인 비리냐 아니면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 흘러들어가서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냐 이것까지 특검이 지금 수사 범위 안에 넣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개인적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현역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현역 의원일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실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과반 이상이 동의해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과 범여권이 지금 180석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요청됐었을 때 이것을 아무리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강경한 대여투쟁, 또 대특검 투쟁을 예고했다고 하더라도 지켜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리한 법리 공정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그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또 그러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단 발부되면 이 사람이 유죄구나.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그 우리 당원 명부와 관련한 압수수색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통일교 전체 교인이 한 100만 명 넘는다는 거예요. 이 100만 명 넘는 그 교인과 우리 당 당원과의 교집합을 찾아내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 굉장히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하면서까지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적절한 접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지금 이제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과 이제 전당대회 개입 이게 받고 있는 혐의가 정당법 위반입니다. 개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집단적인 방식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을 좌우하려고 했다면 그게 이제 현행 정당법과 충돌한다. 이 혐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개개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당원 가입을 한 게 아니라면 범죄이거나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때문에 그걸 일단 확인해 보겠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결국엔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게 실행이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 출마를 안 하니까 김기현 당시 이제 대표가 됐죠. 쪽으로 움직이자. 더 많은 이제 친윤 후보들을 당선시키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설사 이게 정당법 위반이 결과적으로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이미지에는 치명적입니다. 우리 헌법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특정 정교와 결탁해서 이렇게 당무를 좌우하려고 했다라는 게 어쨌든 그게 구체적 그 실정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란 정당으로서 혐의에 더해서 정교 분리를 지키지 않은 그런 위헌정당이다라는 어떤 혐의까지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 하여튼 국민의힘으로서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인데 어제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일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망묘루에서 다시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해서 빠져나오는데 이거 조선시대의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상황 근무일지를 확인해 봤더니요. 심지어는 종묘 내부에 카메라까지 꺼버렸습니다. 여기 냉장고까지 옮겨놨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까지 옮겨서 말 그대로 김건희 개인 카페를 만든 거죠. 차담했던 장소는 이 망묘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고요. 지금 이렇게 동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이것도 아주 심히 우려되는 아주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국가유산을 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지도 놀랍고 부적절한 사적 이용과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감사를 청소하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해서 엄중히 문책을 할 예정입니다. 보신 대로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이죠. 근데 서 변호사 이 의혹은 제기된 지 좀 됐는데 추가로 새로운 내용이 뭐가 더 나왔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9월 3일 김건희 여사가 이 종묘 망묘루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공개되지 않았던 장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외부인들과 함께 차담회를 했다는 것이고 당시 이제 직원들을 시켜서 이 망묘루 그리고 뭐 영령전 이런 곳들을 이제 대청소를 하도록 또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망묘루 건물 내부에다가 냉장고까지 이제 옮겨서 설치를 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제기된 것이 종묘 관리소의 상황실 근무 일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건들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황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뭐 냉장고나 테이블을 이전을 했다. 앞서 청장 얘기를 들어봤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당연히 여기 이용 못 하겠죠. 이렇게 차담회 하는 식으로요. 그 종묘라는 곳이 우리 그 조선 왕조의 왕과 또 왕비들의 위패 같은 거를 모셔놓은 그 조선 왕실의 유교 사당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공간이고 건축물이고 조선 시대의 왕도 저걸 사적으로 이용을 못했습니다. 반드시 기록에 남겼고 반드시 공무를 통해서만 저기서 왕실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는데. 반드시 공적인 일에만 저 장소를 이용했지 저렇게 김건희 씨처럼 뭐 나들이 가가지고 이 소풍 나가서 차 마듯이 그런 거를 종묘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조선의 왕들도 그만큼 엄격한 장소입니다. 근데 아니 개념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저런 장소를 저렇게 그 본인 마음대로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 시설에까지 손을 대면서 CCTV도 끄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를 시키고 거기다가 냉장고를 갖다 놓고 개인 마치 정말 카페처럼 그렇게 활용했다는 건 좀 경악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다 밝혀서 그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설판사님 저 부분 한번 좀 짚어볼게요.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다는 당일이 이제 2024년 9월 3일인데 내부 카메라 화면 녹화를 일시 중단했다는 상황일지 근무일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결국에는 문제될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CCTV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에 뭐 1시간 30분 동안 CCTV 8대 녹화가 이제 중단되었다라는 사실이 뭐 객관적으로 일단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뭐 정치적인 그런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아가서는 뭐 문화유산법과 같은 관련 법상 그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 수사가 돼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런 점까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미리 조금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증거로 또 쓸 수가 있는 그런 CCTV 영상 자체가 이제 촬영되지 않도록 지시를 미리 해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뭐 그렇게 연관해서 CCTV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럼 정관재 대변인 당시 글쎄 저는 요청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왔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서 이거를 뭐 담당자들이 거부하기엔 좀 힘든 분위기였을까요 당시에? 실무 담당 직원으로서는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겠죠. 과거에 김 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영화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김 여사가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묘에 가서 본인의 사적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 관람 규정 이런 것들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했었던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처신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통일교든 서희건설이든 이런 데서도 뭐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의혹들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뭐 청장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뭐 고발 조치하겠다는 그 얘기까지 했는데 뭐 이런 전례가 없어가지고 서 변호사님 만약에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 문화유산법 위반 문제로 조금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그 소방문 그러니까 소방차나 혹은 응급 차량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따로 또 차량을 이용해서 드라이브 하듯이 이동을 했다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문화유산법상 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묘 안에 뭐 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구역들 역시도 문화재의 일부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이 차량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문화유산법뿐만 아니라 뭐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 지시들이 어떻게 오갔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직권남용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런 지시를 결국에는 하도록 해서 이 공범으로 또 함께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결국 이런 권한 없는 일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 이 직권 남용 혐의까지도 조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 여사는 그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관계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그냥 시켜가지고 그냥 문을 열어주고 안내한 사람들까지도 그럼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직급이나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약 그런 윗선에서의 지시를 받은 자 중에 일부가 뭐 상급자이고 또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되는 직급이다. 그리고 그런 지시를 또 하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위법한 지시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급자를 시켜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직권 남용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 하더라도 이제 하급자 입장에서는 그 정당성 여부 혹은 위법성 여부는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뭐 정말 하급자 이 실무적으로만 담당을 하는 그런 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상 이런 지시들에 대해서
대해서 조금 저항을 하거나 혹은 예. 거기에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은 뭐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해서 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정도의 조사만 마치고 특별히 피의자로 뭐 조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직급이나 책임별로 예. 조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너무 많은 혐의 아직 제대로 뭐 절반도 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것까지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 조만간 특검에서 이제 기소를 해서 이제 구속 기소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예. 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저런 그 새로운 사실들이 뭐 이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뭐가 더 나올까 그런 게 이제 좀 걱정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특검의 수사라는 게 그 지난 3년의 재구성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권력을 함부로 사유화하고 또 대통령의 부인이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대통령의 부인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렇게 거침없이 했던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지난 3년이 어땠을지 좀 일부 짐작 가능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을 모아가지고 총선 앞두고서 어떻게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공천을 잘하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불러서. 그런 보도 있었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김건희 씨가 국정에만 관여한 게 아니고 당무에까지 관여를 한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년간 뭘 한 거죠? 그 시중에 놔두는 V0라는 얘기가 그냥 저는 허언이 아니고 이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되면서 밝혀지는 사실로 봤을 때 지난 3년을 하루에 압축해서 하루로 압축을 해서 만약에 김건희의 하루, 윤석열의 하루를 비교한다면 누가 진짜 국정을 운영을 했는지 그게 과연 김건희인지 윤석열인지 저는 지금 드러나는 사실로 봤을 때 국정 운영은 김건희 씨가 개입을 한 게 아니고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CCTV 문제도 좀 살펴볼 텐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죠.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열람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정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입니다. 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반에 공개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의결이 된다라면 CCTV 공개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역 의원들이 보는 거 방법은 찾아보겠다고 이제 장관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에서 가결시켰는데 법무장관은 일반에게 공개하는 건 어렵다. 약간은 선을 긋고 있는 형태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성호 장관? 이제 지금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법적 문제도 따를 거고요. 예. 그런데다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는 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런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의결을 하더라도 공개는 하지 않고 열람만 허용하는 경우들이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비 자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에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줬을 때 일반에 여과 없이 나가거나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열람만 허락을 하고 물론 이제 열람을 했을 때 그걸 뭐 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저런 입장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개됐을 때 그게 도움이 안 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료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제한된 열람만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르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저는 정성호 장관의 판단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공공의 이익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 의원. 그러면 만약 열람이 된다면 현역 의원들 몇몇이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고
장면을 적어와서 나와서 언론이나 뭐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건 막을 수는 없겠죠. 영상을 예. 봤더니 이러이러한 장면들이 찍혔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속옷 차림에 저항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거나 확인시킬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열람을 한 분들이 언급을 하는 거하고 예. 그 영상이 공개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그렇겠죠.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 때문에 그게 공개됐을 때 어찌됐건 간에 수감돼 있긴 하지만 프라이버시나 뭐 개인의 어쨌든 초상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 사실 불필요한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로서는 그 점도 좀 동시에 살펴서 열람 공개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질문드렸냐면 정원장님 주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갈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똑같은 장면을 보고 해석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국회 운영 과정을 보면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었던 것들은 양당의 간사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두 명이 브리핑하는 나오죠. 경우가 예. 있잖아요. 저는 법사위에서 이것을 열람하기로 한 이상 뭐 이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적절한 의견을 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과연 이런 영상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특검이 추구하는 바냐? 특검 왜 생겼습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것은 내란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발족한 것이지 이런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 주기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적절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람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야 공이 열람을 한 이후에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공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계리 변호사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데 이 영상 공개하자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이게 진실을 가리자는 것이지 대중에게 알리자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법정에서 트는 거 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법정에서는 관련 자료 틀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대중에게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심사숙고할 대목이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 회장하신 다음 자리 가지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소명 것을 시작 후 협상막 8개월 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죠. 이 부분은 5시에 우상호 수석이 이제 접견이 예정돼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 또 하나의 관심은 내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중심에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내에서는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갈 거면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히틀러의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은 글쎄요. 좀 화합의 목소리 나올 법도 한데 정광재 대표께 여쭤보죠. 조경태 의원은 계속 좀 각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조경태 의원이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장동혁 후보와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죠. 예. 선명성 경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당에 있는 소속 의원이라면 당 대표가 뽑힌 이상 일정 기간은 우리가 대통령도 취임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걸 주잖아요. 예.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은 아주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당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방침과 이 방향이 일정 정도 확인된 이후에 그래도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적절한 그 견제를 하는 것은 저는 야당 내에서도 또 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또 당대표가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뭐 이렇게 보기에 예. 아주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부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건 앞으로 내부 총질이라든가 당의 분열을 갈등을 조작하는 행위나 말들은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뭐 판단하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그런 거에 좀 방점을 찍은 겁니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강성한 예. 메시지들을 많이 냈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캠페인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 개최하고 어제도 몇몇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예. 조금은 유해진 모습을 보였죠. 오늘 맨 메시지 가운데 저는 가장 집중해서 봤던 것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가자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선 유능한 정당 또 민생 정당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당분간은 어떤 식으로든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적인 청산 이런 것과는 좀 거리를 두고 예. 당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적절한 신호가 아니었나라는 판단도 같이 해봅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결단을 필요한 시점이면 결단한. 그래서 제가 집중한 것은 예.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면 결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러면 감내할 수준의 비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계속해서 누적되고 켜켜이 다른 갈등 요인이 부각되지 않는 한 본인이 당대표로서 감내하겠다. 그래서 일일이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자꾸만 누적되면 당대표로서 결단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박 의원님도 지금 장 대표의 스탠스를 그 정도로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강경했던 그런 선거 캠페인의 기조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장동혁 대표는 상당한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딜레마.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그 본인도 인정했듯이 그런 보수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층의 지지에 기반해서 당대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대나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늘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환기 시로 대표되는. 다른 한편으로 어쨌든 제1야당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의 확장성을 기하고 중도층 민심도 살피고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를 그렇죠. 해야 돼요. 예. 이건 이제 두 개의 상반된 기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본인이 놓여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본인 스스로도 오늘은 이제 강경책을 생각했다가 또 다음 날은 약간의 유화책을 검토했다가 이 오락가락하는 기조가 벌써부터 좀 보이고. 예. 근데 저는 뭐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근데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마라. 예. 그러면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결단하겠다라는 거는 일종의 입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은 굉장히 이제 이 다원주의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정당에서 어떻게 한 목소리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예. 오늘 뭐 어떤 최고위원은 뭐 방송에 나가서 무지성 비판을 당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 다 정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게 입틀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게 바로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내부 총질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지도부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민심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싸늘한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아까 우리가 앞서서 뭐 종묘 이런 그 보도도 봤습니다만 그랬던 지난 3년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윤석열 면허가겠다. 이런 야당 대표를 보면서 과연 어떤 느낌을 지금 국민들이 받을까. 예. 이 점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 점은 의식하지 않고 그런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갇혀가지고 마치 빈방에서 소리 지르고
그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뭔가 통하나 보다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10개월 뒤에 있으면 이제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예. 국민의힘의 그 지역적 기반이 TK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 누가 출마해서 누가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어떤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당의 지도부는 결국 선거에서 어떤 성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선거의 성과로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라고 올 연말쯤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예. 이 지도부를 그냥 둬야 되는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또 비대위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처해 있는 조건이고 처지라는 걸 냉정히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당장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사건이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인데 정관재 대변인 지금 당원 게시판이라고 문제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해 11월에 불거진 문제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것 아니냐. 예. 게시물을 뭐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들을 올린 거죠. 그게 뭐 상당히 수면 아래로 그 잠겨져 있는 문제였는데 예.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런 그 화두를 다시 던진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구성된 장동혁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게 좀 두고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김민수 최고위원 한 명인지 예. 아니면 전반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감찰이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체 그 최고위원회가 구성됐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것은 지금 예단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전체 같습니다.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 네. 것이냐.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도 좀 궁금한데 알려진 거는요. 원외 친한계 단톡방에 있습니까? 거기에 정관재 대변인도 들어가 계시죠? 뭐 제가 텔레그램 방에는 있습니다. 뭐 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하는데 뭐 담담히 힘내시죠 이런 말씀 예. 했었던 거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뜻을 같이 해서 당이 당분간 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는 차악을 선택해달라는 요지에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넘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또는 희망했었던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담담히 이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예.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공감하는 메시지들을 함께 남겼습니다. 아, 요 밑에 글을 올린 다음에 이제 다른 당협위원장들이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답글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올렸다는 얘기죠? 뭐 여러 대화들이 오고 갈 수는 있죠. 오고 갔어요, 네. 대화들이? 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뭐 이 당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죠. 예. 지난해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또 63%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당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저변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분석인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예. 약간 기류가 바뀌는 걸 이제 당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고 내 표가 최악 아니면 최악 둘 중에 하나밖에 예.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불만, 거기에도 꼭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네. 됐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정치적 발언은 예. 득보단 실이 많았다. 그런데 반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또 패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그 얘기까지 들어보고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거명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 당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니 그 점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박 의원님, 뭐 두 의견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야 되고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했어는 안 됐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볼 거죠? 근데 전부 결과론적인 얘기들인 것 같아요. 이게 표가 아주 근소하게 근소했죠. 갈렸잖아요. 예. 2,300표. 결국 저는 이게 룰이 최종적으로 희비를 갈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룰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때 이를테면은 뭐 유승민, 나경원 이런 사람들 막으려고 사실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고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별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룰의 수혜를 이번에 장동혁 후보가 봤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최종적으로 이제 표 결과 나온 당원 거 보면 쪽에서 많이 얻었으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랬죠. 60대 40으로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결국 이제 당원 투표에서 이제 희비가 갈린 거고 그 이전에 이제 1차 투표 그 퍼센테이지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받았던 표가 고스란히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에게 갔다면 이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당수는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표들이 꼭 일방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만은 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원인이 있겠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보자면 저 메시지가 좀 사실은 해석은 되는데 분명치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메시지라기보다는 소극적 메시지인데 당원들이 느끼기에 앞서 어떤 국민의힘의 전 패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네거티브한 거 아니냐. 최악 아니면 차악. 이제 그런 인상을 남겼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전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한동훈의 패배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라는 게 제한적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또 당 내부에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가 강력하구나. 이런 게 동시에 확인이 돼서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당장에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또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전직 대표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전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당내에서 충돌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당분간은 정중동하면서 이제 뭐 진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요거는 박 의원님께 좀 친한계라는 계파가 이거는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비주류로 이제 분류가 될 거라고?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비주류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해서 당의 어쨌든 변화, 쇄신 이런 거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원내보다는 원외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내 의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게 당장 뭐 흩어지거나 뭐 파편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의도하는 바는 원내외를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7명은 똘똘 뭉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합류하지 못하거나 뭐 딴소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 이게 은근히 원내외를 지금 가르고 있는 모습이고 한 전 대표 쪽의 약점이 원내 의원들이 대부분 비례대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원내 이제 의원들을 좀 갈라보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게 뭐 이제 뭐 이른바 계파로서 의미가 없어지거나 해산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뭐 단기간에든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어떤 정치적 활로를 어떤 방식으로 한 전 대표가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것도 한 전 대표의 몫이겠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뭐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전한길 씨의 뭐 기세라고 할까요?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십시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아까 한동훈을 데리고 전환기를 버린다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변 참모들도 제법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환기 선생님 덕분에 장동익 당대표 됐다고. 순서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오든 감사 뜻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또 싫습니다. 제가 먼저 SNS로 장동혁 후보 당대표한테 인사를 보냈는데 알려드릴까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장 대표님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장 대표님도 답변이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당원들과 애국 우파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당선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일단 받은 메시지를 전환기 씨가 보여줬는데 정과제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환기 씨가 당내에서 나중에 무슨 역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본격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방송하는 것만 놓고 보면 정치인 다 됐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저희가 뭘까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위상이 이만큼 크다. 장동혁 대표도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정도의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환길 씨가 저는 현실 정치인이 됐었을 때보다 오히려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활동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정치인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잣대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애국 우파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환길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치의 길을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매국 우파 운동을 하는 사회운동가의 길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환길 씨가 가진 영향력은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감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후보들의 구애가 굉장히 고조될 때예요. 그러나 당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그 외의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거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정치적 그 위상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전 예상해 봅니다. 반대로 전환길 씨 입장에서는 그 전에가 주가가 몸값이 제일 높았던 때고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대구시장 공천설 이런 거는 그냥 떠도는 얘기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대구시장을 노리는 우리 그 당내 중진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명은 될 겁니다. 근데 특정 후보에게 어떤 당대표가 공천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당내 분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당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시장은 정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당내 분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환길 씨에 대해서 공천을 대구시장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정치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박 의원께서 초반에 이제 지적하셨던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 이런 것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게 되면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관리해야 되고 가운데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거리 못 둘 거라고 보고요. 본인도 거리 둘 생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저 전환길 씨로 표상되는 대표되는 그런 극우 유튜버들과 또 거기에 호응하는 이른바 이제 강성 지지층하고 거의 이제 생각이나 혹은 마인드나 이런 게 같아졌다고 계속 안고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럼요. 그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마당이 되면 장동혁 후보도 당대표로 그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당에서 뭘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장동혁 의원도. 그러면 계속 이제 지지층을 관리하면서 가려고 할 거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전환기 씨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책임은 안 지면서 저 당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사실상 전환길의 그런 영향력 행사를 방조하고 방치하고 조장하고 거기에 기대서 뭔가 해보려고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진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느니
저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기왕 장사하는 거 내놓고 전환기를 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해서 장사를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권에서 그렇게 일부러 유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에 실제로 뭐 박 의원님의 전망대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보셨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정치 상황이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대강 국면으로 가면서 우리 당 전당대회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민주당이 정청래라는 강경한 그 새로운 당대표를 뽑았고 특검에서 우리 당원 500만 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일종의 강경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간에 똘똘 뭉치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것이 장동혁 후보의 캠페인 전략과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당대표까지 된 상황인데 저는 이런 그 적대적 공생 관계는 대한민국 정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인들이 빨리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럼 대여 관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축하난을 보낸 정도였어요. 그럼 박원순 의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드러냈는데 정작 여당의 대표는 이런 스탠스고 거기에 또 강성의 반탄의 장동혁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의 여야 관계가 좀 공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의미 있는 접촉이나 소통이나 만남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필요하면 여당 대표든 누구든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취임 일성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였어요. 그렇죠. 그거는 강경 발언이 아니고 극언이죠. 야당 대표가 아무리 전당대회 열기가 식지 않은 그런 당선 직후의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예.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 안 된 정권을 근거도 없이 그렇게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야당 대표를 여당에서 파트너로 인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 대표는 물론 이제 여당과 달리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그런 포지션에 서긴 하지만 여당이 아예 상대를 안 해주거나 대표 취급을 안 해주거나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으면 야당 대표 별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장애 집회 가가지고 계속 머리띠 메고 싸움만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야당이 야당다운 합리적 견제를 하면서도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예. 장동혁 대표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정청래 대표도 워낙에 강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손바닥이 마주쳐야 뭔가 소리가 나고 뭔가 관계가 진전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예. 여야 관계 공전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여당 대표하고 입장이 다르다. 야당 대표가 누가 됐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여야 관계를 푸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만난다니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만간에 아마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나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예. 순방 다녀오면 순방 성과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그렇죠. 이런 예. 게 이제 그 과거의 전례거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여야 대표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5시에 우상호 수석과 장동혁 대표 접견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뭐 현장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 내에 뭐 연결이 될 수 있으면은 연결을 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면은 정광재 대표 일단은 축하난을 보냈다. 원래 관례가 국회 관례가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예방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는 늘 해왔던 거잖아요. 네, 정치의 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국회 운영이 정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대강의 극한 대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필요하면 누구든 만나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계기가 돼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어떤 식으로든 뭐 만나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뭐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방 이후에 순방 성과를 여야 대표 초대해서 소개하는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펼쳐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정치 양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박 의원님, 여야 모두 지금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청천래 대표 역시도 지지층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대표들이 지지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원한다고 그대로만 따라간다면 예. 도대체 뭐 대표가 왜 필요하고 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가 되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선출이 될 때 잠시만요, 박 의원님.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끝나고 한 전 총리가 법원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영장 결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결과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나올 때도 뭐 들어갈 때도 그랬는데요. 나올 때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또 국회 가볼까요? 예. 국회에서는 이제 우상호 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란을 전달한 것 같은데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할 정도는 뭐 짧게 좀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하겠다고 작정을 한 상태여서 어떤 얘기를 일성으로 우상호 수석이 할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모습을 말하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까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통령실에 우상호 정무수석님 그리고 김병욱 정무비서관님께서 당대표 취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국회에 오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시고 또 평소에도 소통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실과 국회, 특히 대통령실과 야당의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24년 9월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국가인권위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국가인권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위원들의 추천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추천을 하면서 기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기관 운영의 어떤 편향성을 막고 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결된다면, 그리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부결되는 일들이 반복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계속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협치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저는 협치는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한쪽 국민만 바라보는 것에서 전체 국민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네, 우상호 수석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예방을 했고요. 좀 가교 역할을, 분위기가 뭐 좋지는 않네요. 가교 역할을 좀 당부했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뭐 그런데 이제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인준이 부결되는 바람에 좀 무거운 얘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정무수석이 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어쨌든 풀어야 될 문제인데 정무수석한테 얘기해 봐야 이게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장동혁 대표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보건이나 여간계 개선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두 분 다 당선될 때 그런 지지층의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런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당선된 이후에 이게 국정을 운영하고 또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여야 될 정치력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지층의 기대, 뭐 요구 이거에만 따른다면 정치는 제가 보기에 복원되는 게 아니고 실종되는 거죠. 그건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분 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어쨌든 당장은 좀 어색함이 있고 여전히 그런 지지층의 요구가 신경이 쓰인다 하더라도 정치를 다시 가동하고 복원하기 위한 그런 물밑소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의 발언이 좀 길어져가지고 우수석까지 얘기는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정치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승훈 오래간만이네. 하지만 그냥 오래간만이 아니라 또 20년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음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잠깐 쉰 거였구나. 왜냐면 전 또 20년을 또 음악을 또 해야 될 사람이고 용필 형님처럼 또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해야 될 그런 저도 막중한 또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과정에 잠깐의 쉬어가는 약간의 일탈이 있었다. 2025년은 제가 10년 만에 정규 앨범 12집 그리고 콘서트 가을에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김건모 씨 콘서트인가요? 소식 전해드렸는데 신승훈 씨가 비슷한 시기에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었단 말이에요. 신승훈 씨도 다시 컴백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올가을은 정말 국민 가수들의 기환으로 어느 때보다 귀가 호강하는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6년 만에 복귀 소식을 알린 김건모 씨에 이어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씨도 다음 달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번 앨범이 12집 앨범이 되는데요. 무려 10년 만에 새 앨범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번 앨범은 30년이 넘는 이 신승훈 씨의 음악 인생을 좀 총망라한 이제 그런 앨범이 될 것 같다는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승훈 씨가 11월부터 콘서트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 기자님, 신승훈 씨가 데뷔한 지가 벌써 35년이나 됐습니까? 네, 세월 정말 빠르죠. 1990년이었고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예. 어떤 신인이 한 명 딱 나왔는데 음악, 이 노래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리고 묘하게 비음이 섞여 있는데 노래가 참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140만 장이 팔렸어요. 네, 140만 장 팔렸고 물론 5집에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거는 240만 장 또 넘게 팔린 것도 있지만 예.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100만 장 팔리는 게요. 1집부터 7집까지가 다 100만 장이 넘어요. 연속.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5집은 뭐 240만 장도 넘고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1,700만 장이 팔렸는데 이게 지금 이 김유진 아나운서 얘기했지만은 10년 만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럼 10 빼면 25년 동안 팔린 이 앨범이 1,700만 장이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예. 김유진 아나운서 역시 신승훈 씨 세대는 아니. 그럼 김건모 씨하고 신승훈 씨하고 누굴 더 잘 알아요? 사실 저는 엄밀히 따지면 이때는 동요들을 나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가수 모두 2000년대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명성도 알고 명곡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홍 기자님이 이때 취재 한참 하셨을 때인가요? 이때 기자 되셨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때는 대학교 2학년 때였고요. 네, 아직. 근데 이제 이 신승훈 씨는 뭐 기록이 참 많아요. 네. 이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그때 당시 가요 톱10 있었잖아요. 14주 연속 1위의 기록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이제 그해 많이 팔린 상을 한 이제 앨범 판이 많이 팔린 거에다 골든 디스크를 주는데 이것도 10번을 받았는데 이게 최다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제냐? 1집부터 10집까지 쉬지 않고 쭉 다 골든 디스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놓기만 하면 밀리언셀러고 내놓기만 하면 팬들이 다 사랑해주고 정말 대단한. 아까 제가 1,700만 장이라고 했는데 역대 그 팔린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대 2위거든요. 사실 BTS가 깨기 전까지는 1위였어요. 그러니까 뭐 말이 뭐 필요 없는 대단한. 저는 특히나 신승훈 씨한테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저보다 나이 많으시지만 칭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음악만 했다. 다른 예능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음악만 했다. 이렇게 그걸로 이런 대단한 기록을 세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 변호사님께는 다른 거 여쭤볼게요. 근데 신승훈 씨 나이가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59살 이러면서요. 네, 저도 사실은 좀 믿기기가 힘든 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면은 신승훈 가수를 처음 봤을 때가 이제 초등학생 때였고 사실 그 이후에 그닥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한 10년 전쯤에 다시 한번 이제 TV 출연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 왜 사람이 안 늙지? 뭔가 잘못됐나 했는데 그것도 벌써 10년 전 일이고 지금 이렇게 또 최근 모습을 봤을 때 10년 전과도 또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까지 동안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 지금 뭐 동갑인 그런 연예인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뭐 배우 김보성 씨 그리고 개그맨 김수영 씨, 배우 박종훈 씨, 또 가수 변진섭 씨가 이 동갑인 1966년생 연예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도 사실은 뭐 동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 신승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독 뭐 최강 동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방송에서 그 비결을 물었다라고 하는데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은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밤에만 활동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변호사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밤에만 활동할 수는 없어가지고 동안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세요? 아마 저희가 자료화면 사진이 아마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동안이긴 하죠. 근데 홍 기자, 원래 나이가 얼굴만 신체적이게 노화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거기서 티가 나거든요. 근데 신승훈 씨 티가 안 나요. 그쵸. 특유의 미성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덜 늙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미성뿐이 아니에요. 내가 한 옥타브 내려가면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음역대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유가 본인이 밝힌 대로 노력이다. 뭐냐면 이제 신승훈 씨가 이제 김창완 씨 기획에 있었는데 그때 뒤에 이제 김건모라는 신성이 나타나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졌었고 그때 야 신승훈 씨도
씨도 정말 김건모는 노래 제일 잘한다.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 그런 천재형이라면 나는 노력형이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창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모창을 했다. 사실 신승훈 씨가 정말 모창 잘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두성과 비성을 쓰게 됐다는데 정말 신승훈 씨가 노래하면은 뭔가 이 머리 안에서 소리가 맴맴 도는 것 같은. 근데 그러면서 그게 묘하게 부드럽고 말하자면 아메리카노보다는 라떼 같은 느낌으로 뭔가 부드럽게 맴맴 돌잖아요. 그 미성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 비결을 딴 걸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신승훈 씨가 술도요. 엄청 잘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근데 이거 너무 반칙이잖아요. 미성이 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용필 씨처럼 이분은 분명히 매일매일 노래할 것이다. 그것도 본인 노래 매일매일 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 계속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미성도 유지하고 음역대도 유지하고요. 저는 이제 신승훈 씨가 김건모 씨한테 천재형 나는 노력형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신승훈 씨가 또 천재인 걸 압니다. 뭐냐면 신승훈 씨가요. 이렇게 한 숙소를 한 달 빌린다고 그래요. 그럼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조용히 작곡만 한대요. 근데 나갈 때는 이만큼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앨범을 발표하더라. 이건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숙박업소를 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작곡하면 노래는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또 신승훈 씨가 아주 작곡 잘합니다. 예. 그런데 팬들이 신승훈 씨에게 뭐 만들어준 별명이 주지 스님이라는데 이거 무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요. 예. 아무래도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35년 동안 활동하면서 큰 사건, 사고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었고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결혼과 관련해서 신승훈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비혼주의자가 아니다. 예. 때를 놓쳤을 뿐이지 이상형인 친구 같은 여자를 찾지 못해서 싱글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홍 기자님, 신승훈 씨도 이제 국민 가수 반열에 놔도 되는 거죠?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S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역대 예. 음반 판매량 1위, 지금도 2위고 그리고 뭐 최다 골든 디스크 뭐 여러 가지 기록뿐이 아니라 무엇보다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부르는 것보다 듣는 음악 중에서 이렇게 각자들 플레이리스트라고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저는 거기에 신승훈 씨 노래가 꼭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든 미소 속에 비친 그대든 뭐든 꼭 있다. 듣기 좋은 음악을 하는 분이고 예. 본인은 뭐 한 음역대 내려가면 은퇴하겠다 하지만 저는 은퇴 권하고 싶지 않은 게 팬들은 같이 나이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꼭 음역대만이 다가 아니라 어떤 함께 해온 스토리 또 그 스토리가 녹아난 가사 이런 서로 나누는 먹먹한 감정 이런 예. 것도 소중하니까 저는 계속해서 사실은 본인이 음역대 하나 낮췄다는 게 웬만한 가수들의 음역대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유재석 씨 관련 소식인데 워낙 모범적인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세금도 자발적으로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세금을 알면은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있는 건데 세금을 얼마나 낸다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액수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라면 합법적인 이 틀 안에서라면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할 텐데 예. 유재석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 5월에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한 출연자가 유재석 씨에게 연예계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유재석 씨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낸다더라. 불안하면 더 낸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유재석 씨가 이걸 듣고서 맞다 세금 많이 낸다. 근데 요율대로 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한 세무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유재석 씨는 100억을 번다고 하면 41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하나도 뭐 문제될 게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세무서 입장에서는 환급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100억을 네, 번다면 맞습니다. 41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서정민에서 원래 연예인들이 이렇게 고액을 수입하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
근데 유독 유재석 씨가 이렇게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이렇게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예. 하나는 이제 기장 신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이 추계 신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기장 신고라는 것은 세무사를 통해서 수입 그리고 지출 다 관리를 하고 또 비용 처리까지 해서 이 최대한 세금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이제 장부까지 만들어서 결국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와 비교해서 추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초에 국가에서 설정해 놓은 그 비율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방식을 따를 경우에는 뭐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그 세무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유재석 씨처럼 만약에 이 추계 신고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100억을 버는 누군가는 뭐 장부 신고를 해서 비장 신고를 했을 그렇죠. 때는 예. 그때는 한 27억 정도를 낼 수가 있는데, 유재석 씨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41억, 이제 무려 뭐 14억 원 가까이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유재석 씨가 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연예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기자님, 보통이라고 하면 절세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좀 작게 내려고 하지만 유재석 씨는 이렇게 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냐 하면 사실 연예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사실은 근데 다른 것보다 뭐 교통사고도 안 되고 음주운전 더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이게 탈세 얘기가 나오면 사실 많은 대중이 좀 등을 돌리고 실망합니다. 예. 뭐냐 하면 이제 연예인들 입장에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27억 낼 수 있는데 41억을 내 할 때 24억을 크게 보지만, 이 대중이 볼 때는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을 보는 거예요. 100억인데 41억을 내도 59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59억을 보지 않고, 아니 그 와중에 14억 큰 돈이지만 그거 좀 더 줄이겠다고, 세금 덜 내겠다고 탈세를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히 뉴스에 나옵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말 참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탈세 뉴스가 나오면 많은 댓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하다. 근데 유재석 씨처럼 내면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이미지가 좋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리스크가 없으니까, 뭔가 만약에 출연을 시켰는데 문제가 생기면 막 다 편집해야 되잖아요. 광고 출연시켰는데 막 다 광고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안심하고 캐스팅하죠. 안심하고 광고 모델로 쓰죠.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증빙 자료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방송에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대 탈세 리스크 없으니까 여러모로 또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도 보면 탈세 의혹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꽤 있었죠. 맞습니다. 최근엔 배우 이한희 씨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에 작품 공개를 앞두고 60억 정도의 세금을 이제 탈세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한희 씨는 이게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추가세액을 전액 납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제 그 이후로도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결국 작품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다, 이제 이런 심경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배우 유연석 씨도 올해 초에 70억 원 규모의 이제 과세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세법 해석의 차이라면서 고의성을 부인하고 이의 신청, 그러니까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한 상태고요. 예. 탈세 의혹하면 이분 떠오르죠. 바로 강호동 씨 얘기입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이 탈세 의혹 때문에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그랬죠. 있습니다. 예. 뭐 세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유재석 씨의 재산 규모도 뭐 궁금할 수는 있지만 뭐 알 수가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재산 1조설도 나올 만큼 예. 워낙 이제 국민 MC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유재석 씨라면 재산 1조가 있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워낙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은 MC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부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에 따르면은 뭐 최근에 국민 MC 명성에 최소한 이제 걸맞는 수준의 재산은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건물 두 채를 뭐 각각 116억 그리고 82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86억 원 상당의 이제 펜트하우스도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또 한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지난해 중순부터 서울 강남에 소재를 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상가 건물을 또 짓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도 2023년에 유재석 씨가 198억 원은 이제 현금으로 매입한 곳이라고 알려져서 뭐 국민 MC에 걸맞는 그런 재산 보유도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연예인들의 이런 수입은 출연료, 뭐 광고 수입 이런 게 대부분인가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인데 일단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관계자들 하는 얘기가 유재석 씨의 회당 출연료가 한 1,500만 원이다. 그래서 몇 개 프로그램 하고 있지? 곱해보니까 1년에 한 27억 원이더라. 그리고 광고는 보통 한 6개월 혹은 1년에 6억 원, 7억 원 받더라. 근데 지금 뭐뭐 출연하고 있지? 하고 또 곱해보니까 이게 50억이 넘더라. 이걸 대충 합해보니까 한 80억은 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에 이제 이렇게 80억 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추정일 뿐이지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 출연료 공개할 수 있다. 불편하지 않다.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왜 나는 세금도 다 그대로 경비율대로 내는데 그런데 다만 내가 얘기하면 이게 업계에 미칠 파장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다. 사실 이건 이거겠죠. 다른 출연자가 뭐 진행자가 아니 저 지금 유재석 씨보다 시청률 더 나왔는데 나는 더 줘야 돼. 이런 업계 파장을 고려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